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살짝 기름졌나요? 오늘 하루 종일 있긴 했는데 스프레이 자국이라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감았습니다. 자, 데일리 힌트 오늘 시장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정리해 주시겠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네. 한 이슈, 한 섹터의 움직임만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날 때는 네. 과연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네. 이렇게 두꺼운 자리를 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늘 시장에는 스토리가 있죠. 네, 스토리가 있는데 뭐 집중된 스토리가 있고 약간 곁다리 스토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의 차이일 뿐이지. 네. 항상 종목들은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 많은 스토리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나마 오늘 좀 부각이 됐던 몇 개의 이야기만 뭐 드리는 자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 빼고 나면 시장이 별로 볼 게 없었죠. 나머지는 네. 다 빠졌던 시장이고요. 그나마 에코프로 그룹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빼고 나면 사실 별로 뭐 말할 게 별로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스토리를 좀 풀어야 되겠죠. 네. 네, 코스피는 1.29포인트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2608포인트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현선물 매도를 했고 기관은 현물 매도 양시장했고요. 선물만 매수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NF,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가 강세였고 2차 전지 장비주까지 올라가고 정유, 철강, 조선기자재, 건설기계, 종합상사 등이 강세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종합상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리튬이나 이런 2차 전지 쪽하고 사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였고요. 거기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상사주들이 같이 이제 끼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했던 철강도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갔으니까 네. 철강주가 따라 올라갔겠죠. 이제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의 아주 대규모 강세, 뭐 거의 집중됐다 볼 수 있습니다. 강세가 특징입니다. 뭐 일부인지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개장 직후 하락하던 시장은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 축소 때문에 9시 25분경에 코스피 상승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시장은 역시 극심한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1시 30분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을 1,000억 원대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아침에는 꽤 몇백억 팔았습니다만 순매수 전환하면서 기관은 또 코스닥 순매수 전환까지 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좀 버텨줬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플러스 전환이 됐고 역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가니까 거래소가 플러스 전환됐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이 그래도 플러스 전환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 섹터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놀았습니다. 다만 이제 12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재차 순매도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한 매크로 모멘텀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나타났고 오후 들어서는 단기 과열 부담감에 코스피도 상승폭이 또 일부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관 외국인들이 오후 들면서 코스닥을 또 순매수 전환했고요. 일부 반도체주가 또 회복하면서 코스닥이 낙폭을 좀 방어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철강업종 집중 매도를 했습니다. 뭐 포스코 홀딩스가 많이 올라오니까 좀 팔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의약품도 매도를 했고요. 반면 전기전자는 대량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운수장비, 유통, 종이, 목재, 서비스 등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 전지와 반도체 업종을 외국인들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화학과 기계를 매수했고 그 외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부 제약과 IT 부품, 2차 전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 이후에 1280원 초반대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강세 여전히 나타났고요. 시장 예상치인 1조 220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 1조 3천원을 기록한 포스코 홀딩스가 장중 23%나 급등했으니까 그 무거운 포스코가 그쵸. 이게 급등했죠. 시가총액이 장중에 4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종가 보니까 아마 8위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고 다른 종목들도 좀 이제 분발을 했습니다. 막판에 올라왔고요. 아마 포스코 홀딩스가 1일 상승폭으로는 사상 최대폭 상승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업종 내에서 포스코 스틸리온도 장중 27%대 급등했고요. 뒤이어서 종이 목재도 강세 기록한 가운데 영풍재지가 상승세 지속되면서 올해만 6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용풍재지가 그게 많이 급등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영업 기록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유통업이 강세를 이끌었죠. LX 인터내셔널도 동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강세 속에 화학은 SK이노베이션 급등세, LG화학도 상승을 보이면서 강세 보였고요. 반면 해운항공주가 골고루 약세 기록하면서 온수창고가 가장 부진했고 전 거래일 강세 기록했던 의약품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내역인 순매수 전환
변환했으나 하락했고요. 최근 코스피 대비 상승폭 강세를 이어갔던 상황에서 수익률 키 맞추기 장에서 차익실현 심리 부담 때문에 뭐 일부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이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강세 전개되면서 에코프로 BM과 LNF 등의 종목들이 장중 8%대 에코프로 BM하고 LNF도 장중 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계 장비, 화학도 강세였고요. 반면 음식료, 담배와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시총 54조 2,947억 기록하면서 4위 딱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위와는 사실 격차가 좀 많이 커요. 근데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조 8,100억 정도. 이게 한 8,100억이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한 2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어쨌든 4위로 포스코홀딩스가 마감됐다. 저는 과거에 이제 마켓 분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시총 1등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시총 1등이 바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시총 변화에서 2, 3, 4등의 변화가 생기려 할 때는 네. 항상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그렇게 그 하이닉스를 위협했었던 시기라든지 네.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도 네이버 카카오가 결국 3, 4등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런 또 급등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쏠림도 있고 말은 많아지겠지만은 네. 또 지금 상황이 정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논쟁의 시작이 과연 어떠한 향후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킬지 참 궁금한데 오늘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던 리튬 이온 관련한 소식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차 전지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초강세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세 가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한 R&D 한창인 가운데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뭐 이 시장 점유율이 2030년까지 압도적일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왔죠. 역시 이제 배터리 관련된 SNE 리서치가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글로벌 공급량이 올해 687기가와트시로 2030년 2943기가와트시로 약 4.3배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체 배터리 시장의 95%를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지할 것이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그 관련된 SNE 리서치에서 이제 도표로 이렇게 이제 성장에 대한 그림을 전망치를 이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이온 관련된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단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오늘 2차 전지 쪽을 폭발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주에서 중국계 자본이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안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리튬 관련된 뭔가가 이제 딱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쪽에 누군가가 중국계 자본이 리튬 광산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호주가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내재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포스코 그룹인데 뭐 종합상사뿐만 아니라 이게 딱 터지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 시간에 따르면은 디 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대한 어떤 그 일간지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FIRB라는 곳인데 이 조언에 따라 오스트로이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리튬 광산 업체인 알리타 리소스 지분 인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리튬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호주 업체 알리타라는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현재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알리타의 지분을 인수하려는 오스트로이드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호주 자회사 오스트로이드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서 알리타의 지분 90.1%를 추가로 인수, 지분을 100%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본사가 미국일 뿐 실제 소유주는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9년 차이나 하이드로젠 에너지라는 회사가 중국 기업인데 그게 CHEL이라는 회사입니다. 알리타의 채무를 매입하고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회사 경영권 인수를 신청했었는데 하지만 2020년도에 호주 정부가 이를 막았고 차이나 하이드로젠 에너지는 알리타의 채무를 미국에 등록된 회사인 오스트로이드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오스트로이드의 등기이사가 마이크 큐라는 중국인이고 마이크 큐는 차이나 하이드로젠 에너지의 등기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계 자본이 이제 호주 관련된 리튬 광산을 인수하려는 시도를
이제 계속적으로 한 것이죠. 근데 호주 정부가 관련해서는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슈가 저는 됐다 보고 리튬 관련된 국내 기업인 역시 포스코 관련된 쪽으로 집중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하원 쪽에서 포드와 CATL 배터리 합작 관련된 조사에 착수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간 정치적인 이슈도 물론 있습니다만 미국 하원 공지에 따르면 이 관련된 그 포드, CATL 합작법인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동선을 발표했는데 이 포드의 CATL과의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CATL과 신장 위구르 지역의 리튬 광산 강제 노동의 관계, 그 포드의 중국 기술과 인력 그리고 광물 의존 가능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이번 건을 이제 고리로 삼아서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집중 공략하는 정치적인 이슈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제 포드와 CATL 합작법인 배터리에 대한 뭐 IRA 세액 공제 문제와 관련해서 포드와 조 바이든 행정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이번에 제출 요구의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서한에서는 포드와 CATL 합작법인이 중국 배터리의 IRA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언급했고 CATL이 진출이 미국의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 했는데 거기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뭔가 이제 우회적인 어떤 방법으로 중국 업체가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양극재 업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한편 이 내용에 대해서 중국 현지 언론의 중심 경위를 통해서 미국의 CATL과 포드 합작사 조사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의 현지 언론이 CATL 측에 이 관련해서 공개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CATL 측에서는 포드와의 프로젝트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일단 공식적인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CATL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절대 안 하겠죠 일단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부분이 일단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제2공장과 관련된 건설을 합의했다는 이야기인데요. 34기가와트시 관련된 규모이고 투자 규모로는 약 4조 원에서 많게는 6조 원 정도까지의 아마 투자가 예상된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먼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삼성 SDI도 뭔가 이제 추가적인 뭔가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국내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굵직한 세계의 모멘텀이 빡 생기면서 특히 포스코 그룹이 집중적으로 좋아졌고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도 전반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군다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일부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실적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더 수급이 쏠렸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시장 가이던스 대비 조금 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투자, 시설 관련된 캐파 투자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면서 약간 그 아쉬운 부분을 또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투자를 좀 더 하면서 캐파를 늘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추가적으로 나갈 게 뭔가 있구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공시를 내면서 일단 또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쪽에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먼저 띄워주시면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도율에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주요 경영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리튬이나 니켈, 그 다음에 뭐 차세대 관련된 실리콘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렇게 타임 스케줄을 쭉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뭐 이벤트가 좀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준공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업 허가도 이렇게 쭉쭉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모멘텀들이 많이 나열돼 있고 리튬도 내년엔 준공이 뭔가 아르헨티나도 들어가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임 스케줄 관련해서 2차전지 소재 산업과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의 진도율과 관련된 자료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24년 3월에 최정호 회장님 임기 만료라고 딱 있는 부분이 눈에 확 띄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계속적으로 뭘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쇼스케치도 나왔다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경영 실적과 관련된데요.
있는데요. 철강 부분도 또 상당히 이번에 괜찮았거든요. 철강 부분도. 그러니까 본업에서도 이제 어떤 손익이라든지 영업이 1조 억대 해본의 이익 정상화가 또 나타났기 때문에 뭐 철강 부분,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뭐 미래 소재 관련된 쪽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자료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이제 오늘 일과 관련해서 실적도 좋았지만 KB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다음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그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계속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2% 3%요 수준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이제 아주 오랫동안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 재밌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과거 우리가 이제 드라마 미생에 나왔던 종합 상사 그 종합 상사가 예, 계속 그랬다는 거죠. 항상 이제 담배꽁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워렌 버핏이 뭐 일본의 뭐 어떤 종합 상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담배꽁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는데 과거 드라마 미생의 배경이 된 종합 상사의 모습은 과거의 담배꽁초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영업이익률, 원자재와 연동된 주가 등이 워렌 버핏이 말한 담배꽁초의 형태였다고 이제 평가를 일단 코멘트를 하면서 하지만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의 전형적인 종합상사의 모습을 탈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되는데 아까 보시면은 돈으로 포장된 담배꽁초로 일단 KB증권에서는 오늘 표현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0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3%를 넘기면서 이번엔 4% 이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이 영업이익률을 돌파를 한 모습으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세가 이제 재개가 됐다는 것이 그 박스권을 탈피한 영업이익률이 본격화됐다는 것에 이제 뭔가 점수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민족주의, 자원민족주의 이런 리포트도 과거에 KB증권에서 내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포스코 그룹이 제일 잘한다는 식의 리포트가 꽤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사업 추진의 본격화 현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 부분별 영업이익률인데 에너지 그 사업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에 영업이익률이 치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2022년 4분기 이후로 1분기 그다음에 2분기에 에너지 부분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너지 사업부 내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그림이 EMP 관련된 부분에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것 말고 다음 사진 보이시면 구동 모터 코어라는 이제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신사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캐파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부분 밸류체인 확대 계획 등과 포함된 신사업에 대한 본격화도 좀 주목을 하자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약간 모빌리티 솔루션 쪽에 구동 모터 코어 쪽에 관련된 신사업 쪽도 뭔가 성장 그림이 나온다는 것에서 이제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표로 도식화해 놓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한번 예,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마 포스코 그룹에 좀 쏠림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정부가 뭐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이렇게 해서 네, 예, 2차 전지 관련된 국가 첨단 산업 전략 특화 단지 지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네 곳에서 2030년까지 총 30조 1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배터리 광물 관련된 뭐 공급망 이런 부분들 역시나 우리가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들 가장 두려지게 나타나면서 투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뭐 이런 시장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파워 트레인 공장도 건설한다 배터리 재활용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해지니까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셀 업체가 좀 주춤하면서 양극재가 가고 또 오늘은 셀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도 가고 장비도 가고 뭐 이렇게 역시 순환이 계속되면서 2차 전지 쪽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질이 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또 주가가 급등하고 신고가 나오니까 또 쇼커버 나오고 수급적으로 좀 그런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오늘 저는 방송을 하루 종일 이제 뭐 다양한 브리핑과 뭐 시황 뉴스를 전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이유를 이거라고 딱 특정해서 뭔가 이렇게 딱 그 뉴스당에서 나오잖아요. 특징주, 뭐 어떤 기업이 네. 왜 오른다. 근데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오후에나 인터내셔널은 오전에 나왔는데 그거 말고 포스코 뭐 스틸리온이라든지 DX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왜 오르는 걸까? 그 얘기는 그냥 이제 이전에 2차 전지 관련된 그룹주 상승할 때 수급이 쏠리는 것 외에는 설명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저는 좀 약간
답답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제 회사 자체가 네. 변화가 시도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의미를 더 두었던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기업의 가치는 내재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세 가지 합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익 관점에서 수익 가치만 가지고 나서 접근을 하면 너무 과열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회사가 바뀌고 그룹이 바뀌니까는 성장 가치를 더하면 네. 멀티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변화의 결실이 좋다면 지금의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일정 부분 다시 또 토해내겠죠. 네. 자,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쪽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또 이슈가 있네요. 네, 사실은 뭐 전고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SN 리서치 쪽에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95%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당연히 전고체의 기대감을 확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는 양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침투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죠. 2030년 기준으로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9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결국은 리튬이온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은 뭐 2030년까지 시장이 거의 뭐 없는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침투율이 아마 약 4% 정도로 2030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너무 기대감보다는 이제 좀 너무 작은 시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그 폭발이나 발화 우려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좀 우수하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에너지 밀도도 높기 때문에 사실 꿈의 배터리로 이야기되고 있고 삼성 SDI가 뭔가 뭐 파일럿 관련된 뭐가 시제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마켓 쉐어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원가 경쟁력 확보도 다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고가의 금속도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실증 기간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정도 돼야지만이 전기차 실증이 그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엄청 나중에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간 리튬 이온 배터리 위주의 성장으로 계속 전개가 될 걸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인 겁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술 개발 실증 로드맵 관련해서 SNE 리서치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쪽부를 보시면은 2030년이 돼야지만이 차량 실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되거나 뭘 되려면 더 뒤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는 2차 전지 장비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네. 2차 전지 소재만 오른 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난주에도 교보증권에서 이제 폐배터리 리포트가 또 나왔었잖아요. 폐배터리 주도 좋았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폐배터리도 이제 움직이기도 했고요.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가 똑같이 같이 결의를 같이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제 실적은 상저하고 있는데 수주는 상고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수주가 좋았고 하반기도 수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장비업체들의 올해 1분기 2차 전지 수주 잔고는 5조 7천억으로 전년비 91%나 급증했고 그다음에 전 분기로도 2분기는 21%나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상반기로 보면 1분기에는 특히 이제 SK온의 BOSK 1차 물량 그리고 신규 업체들의 양산 발주로 장비업체들의 잔고가 상승한 걸로 보이는데 상황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수주 잔고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 잔고가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역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솔루션 등을 포함한 국내 업체와 그리고 해외 쪽의 업체들이 노스볼트나 볼코 같은 업체들의 신규 라인 발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도식화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 장비 발주 규모 추정인데요. 6월부터 하반기에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시작되고 있는데 올해 장비 발주 규모는 324기가와트시로 전년비 올해 발주가 110%나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장비 발주는 대부분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75% 이상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장비 발주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아무튼 전체 장비 발주 규모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올해가 작년 대비 110% 이상 추정이 됩니다.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이제 상반기는 좀 안 좋고 하반기가 더 좋아지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내년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규모 발주가 하반기에 집중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신의 이제 기술 트렌드는 자동화의 중요성이 되게 부각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 셀 업체와 자동화 도입을 위한 협업이나 개발 단계가 나아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아직은 개발 단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대규모 발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봤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신규 업체들의 물량
물량까지 포함하면 올해 장비 업체들이 받을 수주 규모는 아까 제가 국내 셀 3사가 올해 배터리 장비 발주 규모가 324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해외 업체가 물량을 더 포함돼서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 업체 밸류체인 선호도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좋다로 보고 있고 그 밸류체인을 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순으로 밸류체인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국내 3사 발주 전망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어떻게 발주가 각 회사별로 나올 것인지를 전망했는데 역시 LG 엔솔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캐나다, 미국 쪽에 미시간,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등 해서 조지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주 스케줄이 꽉 차 있죠. 그리고 SK온이 그 다음 따르고 삼성 SI가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좀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이 전체 발주 규모의 75% 이상이니까 LG 엔솔 관련된 밸류체인 장비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PNT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기술, 그 다음에 CIS 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 SEC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밸류가 좀 싸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 외에도 윤성 FNC라든지 코인테크, DNT 등도 아마 오늘 역사적 신고가 낸다는 어떤 신고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지금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장비주 많이 나오는데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한국 장비주와 이제 중국 장비주들의 이제 매출의 합계 성장률과 영업이익 합계 성장률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 검은색 실선이 중국의 탑 8, 그러니까 중국의 탑 8개 장비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이고, 그다음에 약간 오렌지 색깔인가요? 이게 한국의 탑 8개의 전체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중반, 후반까지는 중국 업체가 더 높은 그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올해 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훨씬 더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냐, 제가 보니까 과거에 중국이 상당히 성장률이 한국보다 좋았을 때 장비 업체들의 PR 밸류에이션이 40배 이상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나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과거의 중국 업체보다 지금 훨씬 좋은 상황이니까 한국 업체들도 장비 업체들이 PR 40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설명을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중국 업체가 좀 비교를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 장비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뭐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그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40배 받을 거냐, 아니면 더 많이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논란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과거에 충분히 높은 어떤 밸류를 받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도식화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도 높은 밸류에 대한 타당성을 좀 설명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오늘 2차전지 주가 뭐 주로 올랐기 때문에 뭐 상승할 종목 대부분이 관련된 종목이라서 관련한 이슈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뭐 2차전지 얘기만 하냐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슈. 네. 2차전지 관련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매일 마감 시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죠. 이슈된 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좀 중복되거나 뭐 아니면 하루 이틀 연속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섹터는. 예. 근데 리튬 플러스가 이제 2차 전지용 수소나 리튬 신기술 적용 제품이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역시 이제 또 리튬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따르면 리튬 플러스가 물을 활용한 환경 개선 리튬 2차 전지용 수소나 리튬 일수화물 화학 재련 기술을 적용한 생산한 수소나 리튬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을 취득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을 취득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계적인 수소나 리튬 생산업체의 제품 대비 불순물과 탄산 함량이 작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신기술 인증 제도를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받은 기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구매를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 테마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등의 포스코 그룹도 약간이 좋았고요. 리튬 관련 쪽도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두각을 나타낸 하나의 또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반도체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뭐 반도체가 사실 좀 오전 장까지는 깝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반도체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미 반도체가 오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장 초반 2차 전지 상승세 눌리면서 수급적으로 좀 팔자가 많이 나왔던 섹터였는데요. HBM 관련주 포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상승세 눌렸기 때문에 일부 이제 반도체주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장 후반 이 한미 반도체의 이제 대주주 추가 지분 매입 공시 때문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급락했던 한미 반도체가 플러스 4.89%까지 급등세니까 저점 대비 거의 15%나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사진을 띄워주시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내 매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마 부회장 그 관련해서 이름이 곽동신이라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24,000주 정도 관련해서 추가 매입을 했고요. 장내 매수했고 취득 단가가 42,452원으로 아마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가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일부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급락했을 때 시장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업체인 BES라는 회사가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밴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미확인 루머가 돌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독점적인 어떤 지위가 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서 그날 급락했다 말씀드렸는데 BESI라는 어떤 네덜란드 회사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밴드로 들어가기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제가 그날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 날 주가 바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NCF 어떤 기술, 그게 이제 뭐냐면 웨이퍼 쪽에 이제 어떤 뭐랄까 필름지를 입혀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NCF인데 그 기술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MRMUF라는 기술인데 이게 일본에서 소재를 갖고 와갖고 필름 대신 어떤 소재를 채우고 하는 기술인데 그쪽으로 이제 가는 기술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봤던 기술이었는데 일본 소재를 적용해서 그게 성공을 했다. SK하이닉스에서 그와 관련된 개발을 한미 반도체도 하고 있고 장비 쪽에서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된다 봤다가 부랴부랴 삼성전자도 뒤늦게 SK하이닉스가 성공하는 걸 보고 지금 그 개발에 나섰고 최근에 여의도에서 열린 SK하이닉스의 기술 어떤 포럼에서 그 MRMUF 관련된 기술 쪽으로 간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같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 독보적으로 그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코어를 하고 있다 이야기 나왔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렇게 빠졌다가 추가적인 매입이 들어오면서 오늘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닥권부터는 급등세가 나왔던 어떤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반도체가 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8월에 MSCI 정기 편입 예상과 관련입니다. 이게 수급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사진을 보시면 역시 에코프로는 8월에 이제 거의 뭐 가능성 거의 확실시로 거의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JYP 엔터 미드 가능성 이제 중간 정도 봤고요. 하나오션도 미드 정도로 봤고 그다음에 한미인 반도체도 신규로 미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뭐 시총단에서 이제 약간 가능성을 좀 봤는데 약간 미드니까 반반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좀 로우, 그러니까 조금 낮게 보는 것 같고 금량은 하이 로우. 최근에 너무 단기 급등 때문에 8월에 MSCI의 금량은 유안타 증권의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입장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유안타 증권의 애널리스트 입장은 금량은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현대로템은 편입 실패로 아예 그냥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에코프로 이런 데도 미칠 수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만약에 MSCI 정기 변경 편입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런 것도 수급적인 이슈가 있죠. 그래서 평균 거래 대금이 나와 있는데 시가총액이고 순매수 예상 들어오는 금액들이 거기 표에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순매수가 예상되는 금액들이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거래 대금 중에 추정치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 이상 넘거든요. 거래 대금 대비. 그러니까 의미가 좀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 대비 5.79%니까 편입이 된다면 의미가 있는 수급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2.97 정도이고요. 한미 반도체나 이런 쪽은 0.9니까 아주 의미 있다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도 긍정적인 규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기 변경 편입
어떤 이슈에 따라 또 종목에 대한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또 급등했죠. 이수페타시스 네, 예. 최근에 또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컴 이런 것도 오늘 올라왔고 이수페타시스는 급등하면서 아직까지도 일부 이제 PCB라는 쪽이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HBM이 그렇게 죽은 어떤 그런 뭐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2차 전지에 너무 쏠렸고 특히 포스코 그룹에 쏠리다 보니까 다른 쪽이 좀 약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좀 섹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고요. 아이폰 15의 출시가 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요? 네, 그 22일 현지 시간 애플 인사이더 등의 현지 매체 해외 외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증권 분석가인 웜시 모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 데뷔가 9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웜시 모한은 애플의 공급망 채널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예상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폰 15 출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4분기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이제 모한은 아이폰 15 출시가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미 그 언급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시장에 나왔습니다. 20일 정보통신 전문 매체인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플래그십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의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역시 이제 이 관련된 디스플레이 문제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중에 LG 디스플레이부터 공급하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다른 부품에 장착될 때 신뢰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런 이유로 약간의 뭐 재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출시가 되는데 재고가 턱없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재고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게도 문제가 좀 생겼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물건이 그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쪽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물량이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도 악재인데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 초기 물량이 2022년보다 낮은 3,800만 대에서 3,500만 대 예상이다. 이게 뭐냐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올해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아이폰 14 출시 전 초기 물량을 9천만 대에서 약 1억 대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일부 디스플레이 문제도 있고 초기 물량 관련해서 8,300만 대에서 8,500만 대까지 예상이 나오니까 거의 10% 정도 가까이 줄어드는 물량이 예상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아이폰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VCM 제조업체들이 이제 약간의 물량 관련된 부분에서 낙관적이 않다라고 보다 보니까 아이폰 부품들이 오늘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텍, 엔디포스, 인터플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뭐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룩스 등등 일단 아이폰 관련된 IT 부품주들이 썩 좋지 못한 그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도 좀 하락했는데 실적이 역시나 발목을 잡네요. 네, 부진한 실적 전망이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그 카카오 게임즈나 뭐 넷마블 등등이 이제 25일, 26일 신작 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그 일단은 그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인터넷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종목, 그 다울투자증권에서 커버리지하는 종목들 내에서 어떤 기업도 2분기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기업과 게임 기업들에 대한 커버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2분기 실적을 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낮은 실적 안정성 또는 단기 모멘텀 중심으로 접근하기를 권고했고요. 전자의 경우에는 관점에서 어닝 쇼크 가능성이 낮은 종목으로서는 네이버 그리고 W게임즈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서는 네오이즈와 넷마블 그리고 커버리지 외 기업 중에서는 넥슨게임즈, 폴어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게임 업체별의 이벤트 칼렌더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에 나올 만한 뭐 종목들 가운데 특히 지금 이야기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의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스 이게 내일 11시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저도 오늘 사전 다운로드를 받았거든요. 어때요? 우리 또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주식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지금 RS 이제 라이즈 오브 가이던스 이게 지금 제일 이제 핫한 게임으로 지금 기대작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위메이드도 뭐 4분기에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출시가 있고 그 외에도 3분기, 4분기에 좀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NC소프트도 4분기에 트론 앤 리버티
TL이죠. 글로벌 출시가 이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넷마블 포함해서 카카오 게임즈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에 대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일정들이 좀 나와 있어서 신작 기대감의 모멘텀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열어봐야 되겠죠. 게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25일 카카오 게임즈 신작 RS 관련된 부분도 출시 예정인데 3분기 평균 일매출을 10억 정도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에서. 근데 이게 1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를 사실 열어봐야 돼요. 게임은 정말 몰라요. 영화도 히트 칠지 그쵸. 예, 게임도 개봉해봐야죠. 히트 칠지 열어봐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이제 RS 같은 경우는 아마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마 매출 순위 1위가 빨리 될 걸로 보는 것 같고 출시 7일 이후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도 아마 3위 이내에 진입을 이제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권에 계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는 것 같고요. 뭐 기대치 달성은 어렵지 않겠는데 뭐 기존 작가의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제 잠식 있죠. 왜냐하면 기존 작품이 있는데 신작 RS가 나오면 카카오 게임즈의 기존 작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겹치면서 기존 작이 조금 매출 떨어지는 그쵸. 그런 이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런 어떤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반적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열어보자라는 이야기고요. 네. 26일 넷마블의 웹툰 기반 수집형 RPG 신작인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일평균 매출을 한 3억 정도로 가정했더라고요. 글로벌 출시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등 기대 지역의 매출 순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아무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네. 우리 또 정프로님이 제가 알기로는 넷마블 주주이신 걸로 아는데 파셨는가 모르겠는데 게임주를 상당히 또 좋아하셨는데 또 요 소식 들으면 약간 또 불안에 떨고 계시지 않을까 실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뭐 약간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 좀 재건 이야기는 이게 네.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좀 테마성으로 볼 수밖에 그쵸. 없고요. 뭐 실체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물론 이제 일부 재건 관련 좀 삼부토나 이런 종목들은 뭐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걸 뭐 펀더멘탈리 이게 맞는 거냐 이야기는 뭐 별도로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은 따로 다 계실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재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정부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 우크라이나의 원팀 코리아 재건 협력단을 파견한다. 정부가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PB 입장에서 납득하기 좀 어렵지만 주가는 어쨌든 수급이 쏠리면서 테마성 움직임이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건 저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재건 협력단의 뭐 건설, 에너지, 수저원, IT, 철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뭐 재건 참여를 모색 중이다. 이렇게 기업 10곳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뭐 10곳이 기업은 확정되지 않았다 말을 하지만 결국 뭐 폴란드 방문 때 같이 기업 간담회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역시나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재건 테마주로 올랐던 종목이 또다시 이제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후에 우리 기업들의 어떤 예외적 입구 허용하는 방침을 또 세웠고요.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인 우만의 뉴 빌딩을 위한 사전 작업도 착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중부의 체르카시주에 위치한 우만의 스마트 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도시 기반 시설은 물론 공공과 민간 서비스 시설 건립을 위한 모든 포함된 사실상의 뉴 빌딩 프로젝트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물리적 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이르지만 지역 중요에 따라서 뭐 재건 사업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단계다. 자꾸 이제 재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테마성 움직임은 사실 장중에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다른 테마주보다는 근데 이제 건설기계 쪽은 좀 움직이는 것은 약간의 그 다른 재건주 테마주보다는 그래도 어떤 실적이나 최근의 어떤 부분을 좀 펀더멘탈을 좀 감안한 쪽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어 뭐 이런 쪽은 건설기계 쪽은 역시나 미국 쪽의 비주거용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부 건설기계 쪽은 사실은 실적 베이스의 모멘텀을 갖고 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적 베이스 없이 그냥 말하는 테마주보다는 이런 건설기계 쪽에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 전력기기 이런 쪽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 쪽에서 변화가 있고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데일리 힌트 전반적인 시장 상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